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 중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은 존재할까요? 만약 그런 행성이 있다면 미래의 인류가 언젠가는 지구를 떠나 그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할 수 있을까요? 외계 행성이란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을 말하는데요. 즉 우리 지구가 태양계 안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을 외계 행성이라 말하는 것이죠.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을 때 주로 사용하는 개념은 골디락스 존인데요. 골디락스 존이란 뜨겁게 타오르는 항성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에 있는 영역을 의미하죠. 우리가 사는 지구도 역시 태양계의 골디락스 존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 즉 항성들은 저마다 여러 개의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외계 행성 중에 이렇게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면서 장차 인류가 거주할 수 있을 만한 행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까운 외계 행성부터 살펴보죠. 태양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요. 이 항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 프록시마 B라는 행성입니다. 즉 이 행성은 태양계 밖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이죠. 프록시마 B는 지구로부터 약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주적으로 보면 아주 가깝지만 사실은 엄청난 거리인데요. 1초 만에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빛의 속력으로 가도 무려 4년 3개월이나 소요됩니다. 프록시마 B 행성은 크기와 질량 면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와 비슷합니다.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겨우 11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365일인데 프록시마 B 행성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11일 만에 지나가 버릴 정도로 빠릅니다. 이것은 프록시마 B 행성이 모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과 프록시마 B 행성 사이의 거리는 겨우 75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항성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 행성의 표면이 너무 뜨겁지 않을까요?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은 태양보다 훨씬 작아서 방출하는 빛과 열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도 프록시마 B 행성의 표면 온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행성 표면의 평균 온도는 섭씨 영하 40도에서 영상 30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인 섭씨 15도와 비슷하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건일지라도 프록시마 B 행성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이 자주 방출하는 플레어입니다. 플레어란 항성 표면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에너지 폭발 현상인데요. 프록시마 B 행성은 모항성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플레어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특히 프록시마 센타우리 같은 작은 적색 외성은 우리 태양 같은 항성에 비해 플레어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크기가 큰 우리 태양의 경우 태양의 중심부에서만 대류 현상이 있는데 프록시마 센타우리 같은 적색 외성은 너무 작아서 대류 현상이 항성 전체에 걸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어 방출 현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심지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관측된 플레어 중에 우리 태양에서 발생하는 플레어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이런 플레어는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데 이것이 프록시마 B 행성의 대기를 파괴하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공포의 플레어를 막기 위해서는 행성의 자기장이 아주 강력해야 하는데요. 우리 지구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자기장 덕분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에너지 입자와 방사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록시마 B 행성이 지구보다도 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행성이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빠른 자전주기인데요. 지구의 경우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지만
프록시마 b 행성은 자전 속도가 아주 느릴 것입니다. 모항성으로부터 너무 가까워서 조석 고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조석 고정이란 행성의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와 동일해져서 행성이 항상 같은 면만 모항성을 향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전 주기가 11일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느린 자전으로는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기 어렵죠. 자기장 방어막이 없다면 모항성의 플레어로 인해 프록시마 b 행성의 대기는 다 날아가 버렸을 것이고, 대기가 없다면 행성 표면의 온도는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열을 섞어줄 대기가 없어서 낮 지역은 너무 뜨겁고 밤 지역은 꽁꽁 얼어붙게 되죠. 게다가 조석 고정으로 인해 행성의 한쪽은 영구적으로 낮, 다른 한쪽은 영구적으로 밤인 상태가 되어서 낮과 밤의 경계 지역에서는 행성 표면 온도가 적당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극단적인 온도로 인해 인류가 이주해서 거주할 만한 행성은 절대로 되지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행성부터 좀 실망스럽죠? 이렇게 프록시마 b 행성처럼 모항성에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모항성이 적색외성이 아닌 우리 태양과 같은 크기가 되어야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있습니다. 2011년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이 행성을 발견했을 때 전 세계는 이 행성에 뜨거운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행성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 같았기 때문이죠. 태양계로부터 약 6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케플러 22b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케플러 22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인데요. 케플러 22 항성은 우리 태양과 유사한 별입니다. 이곳은 태양계로부터 약 600광년 떨어져 있어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행성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죠. 케플러 22b 행성의 크기는 지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직경은 지구의 약 2.4배 정도로 이 행성은 우리가 슈퍼지구라고 부르는 종류에 속하죠. 정확한 질량은 모르지만 크기로 보아 중력이 지구보다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플러 22b 행성이 모항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85% 정도입니다. 공전 주기는 290일로 지구의 1년인 365일과 큰 차이가 없죠.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섭씨 22도로 지구 평균 온도인 15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행성은 지구처럼 대기권에 구름이 형성되어 있어서 행성에 물이 존재할 것으로도 추정합니다. 이 정도면 인류가 이주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행성 표면이 암석인지 가스층으로 덮여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행성이 암석 행성이 아니라 두꺼운 대기를 가진 가스 행성이라면 발을 디딜 수 있는 지표면이 없을 것입니다. 또는 물과 같은 액체 상태의 표면으로 뒤덮인 바다 행성일 수도 있죠. 한편 이 행성의 표면이 끓는 물로 덮여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행성의 대기 압력이나 온도 조건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표면은 끓는 물 또는 증기로 덮여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행성도 인류 거주 가능성의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보다 더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은 없을까요? 태양계로부터 약 14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케플러 452b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과 유사한 별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행성의 지름은 지구의 약 1.6배, 질량은 약 5배로 이 행성도 역시 슈퍼지구라고 불립니다. 중력은 지구의 1.5배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중력이 강하면 대기를 붙잡아 두기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강한 중력이 있으면 가벼운 기체인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산소, 질소와 같은 무거운 기체도 효과적으로 붙잡아 둘 수 있죠.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도 지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전 주기는 약 385일로 지구의 1년인 365일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점 때문에 케플러 452b 행성은 지구 2.0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 케플러 452b 행성은 지구처럼 암석 행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행성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표면에는 산과 바다,
심지어 화산활동 같은 지질학적 현상도 있을 수 있겠죠? 게다가 이 행성은 물이 액체로 존재할 확률도 높습니다. 중력은 지구보다 약 1.5배 강해서 대기를 유지하고 물이 증발하지 않게 붙잡아둘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여러 조건을 고려해보면 이 케플러 452b 행성은 미래의 인류가 이주할 행성으로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수백 광년, 수천 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b 행성조차도 4광년이 넘게 떨어져 있는데 빛의 속력으로 4년을 가야 하는 4광년이라는 거리는 아직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 대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태양이 축구공 크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직경 2mm인 참깨 한 알 크기가 되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23.67m가 됩니다. 빛의 속력으로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1광일이라고 하는데요. 태양을 축구공 크기로 줄인 스케일에서 1광일 거리는 4087m가 됩니다. 현재 인류가 만든 탐사선 중에 우주공간으로 가장 멀리 날아간 탐사선은 보이저 1호인데요. 보이저 1호가 총알 속력의 20배나 되는 엄청난 속력으로 47년 동안 날아간 거리가 이제 겨우 1광일 정도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로부터 4.2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프록시마 b 행성의 위치를 축구공 크기 태양 스케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약 6300km, 서울에서 호주까지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 있는 참깨 한 알이 지구, 호주 북부 사막에 있는 참깨 한 알이 프록시마 b 행성이죠. 외계 행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 정도의 생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보며 외계 행성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아름다운 행성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겠죠. 외계 행성으로 떠나는 것은 마치 정원을 버려두고 황량한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는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소중한 선물을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약 4천억 개의 또 다른 태양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은하라는 천체 구조 속에 있죠. 4천억 개의 별이 소용돌이치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엄청난 중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존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 스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존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랙홀이 무엇일까요? 단어 그대로 검은 구멍일까요? 블랙홀은 보통 엄청나게 큰 별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만들어집니다. 모든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과 열을 방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별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형성하고 반대로 별의 물질을 중심을 향해 끌어당기는 힘인 별의 자체 중력과 균형을 이룹니다. 이로 인해 별이 안정적으로 빛나면서 존재하는 것이죠.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융합하여 헬륨을 만들고 헬륨이 다시 탄소, 산소, 규소 등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철은 더 이상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는 원소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 이르면 중심부의 핵융합이 멈추면서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사라지죠. 이때 강력한 중력이 중심부를 빠르게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중심부가 붕괴하면서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여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자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하고 바깥층이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중심부의 잔해가 태양 질량의 약 3배 이상으로 무거우면 중력에 의해 중심이 계속 붕괴하게 됩니다. 결국 밀도가 무한대가 되어버려서 강력한 중력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블랙홀은 이렇게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사는 은하의 중심에는 일반적인 블랙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홀은 항성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블랙홀은 보통 태양 질량의 몇 배에서 수십 배 정도 크고 우리 은하 안에도 1억 개 이상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럼 초대질량 블랙홀은 뭐가 다를까요? 일반적인 블랙홀이 태양 질량의 10배에서 100배 정도라면 초대질량 블랙홀은 태양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까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인류가 최초로 2019년에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을 이용해 촬영한 초대질량 블랙홀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입니다. 블랙홀의 직경이 약 380억 킬로미터로 우리 태양계 전체를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크기죠. 일반적인 블랙홀의 직경은 기껏해야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로 도시 하나 크기에서 한 나라의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태양계 전체를 삼킬 정도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은 어떻게 이렇게 커졌을까요? 작은 블랙홀이 점점 커진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 심지어 별까지 집어삼키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가끔 블랙홀끼리 충돌하면서 더 커지기도 하죠. 대부분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역시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위치하면서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초대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A 스타로 가봅시다. 궁수자리 A 스타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블랙홀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수많은 별들의 궤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입니다. 블랙홀의 직경은 약 5200만 킬로미터로 태양 직경의 37배나 되는 거대한 크기죠. 만약 태양의 위치에 이 블랙홀이 온다면 우리 지구에서는 이렇게 공포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평온하게 관측할 수 없고 지구 자체가 완전히 분쇄되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리겠죠. 블랙홀의 직경을 논할 때는 사건의 지평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요. 사건의 지평선이란 한 번 넘어가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계로 그 어떤 곳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즉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는 블랙홀 내부를 볼 수 없고 이 내부에서는 아무 정보도 밖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이 초대질량 블랙홀까지의 거리는 약 26,000광년 정도 됩니다. 사실 이 궁수자리 A 스타 블랙홀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는 걸 알았을까요? 1900년대 초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중심을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엄청난 먼지와 가스구름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전파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궁수자리 방향에서 강한 전파 신호가 잡혔죠. 1974년 천문학자 브루스 발릭과 로버트 브라운은 이 전파가 발생하는 지점이 굉장히 강하고 뚜렷하다는 걸 알아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강력한 게 있다 정도만 알았던 것이죠. 이 존재가 궁수자리 방향에 있고 특별하다는 의미로 궁수자리 A 스타라고 이름만 지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독일과 미국의 천문학 연구팀이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을 추적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중심으로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S2라는 별은 16년 주기로 광속의 2.7%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설명할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질량의 무언가가 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계산해 본 결과 그 별들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면 태양 400만 개 정도의 질량이 아주 작은 공간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정체는 블랙홀밖에 답이 없었죠.
2008년에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궁수자리 A 스타가 사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 공로로 라이나르트 겐첼과 앤드리아 게즈가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죠. 2022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천문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을 이용해 궁수자리 A 스타의 모습을 찍는 데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초대질량 블랙홀이 우리 은하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은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덕분에 우리 은하가 중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궁수자리 A 스타는 마치 놀이공원의 회전목마 중심축 같은 것이죠. 중심축이 튼튼해야 목마들이 원을 그리면서 잘 돌겠죠. 우리 은하도 초대질량 블랙홀이 강한 중력을 발휘하면서 은하 중심부의 별들과 가스를 꽉 잡고 있어서 은하 전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강력한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 있으면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우리 태양계와 지구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궁수자리 A 스타는 우리 태양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약 26,00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도시 중심에서 벗어난 외딴 마을에서 조용히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거대한 심장, 궁수자리 A 스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주 플리즈였습니다. 우주는 넓고 조용해 보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미친 듯이 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별은 원래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태어났는데, 그런데 대체 왜 이곳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렬한 별 탄생 현장으로 가볼 것입니다. 별의 탄생은 거대한 분자구름에서 시작됩니다. 분자구름이란 주로 수소 분자와 헬륨, 그리고 미량의 다른 원소와 먼지로 이루어진 우주공간의 거대한 가스 구름입니다. 평범한 우주구름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어떻게 별이 태어날까요? 분자구름은 온도가 약 섭씨 영하 250도로 매우 낮아서 아주 작은 중력으로도 기체가 응집되기 쉬운 특성이 있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분자구름이 뭉쳐 별 탄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분자구름은 우주의 폭발적인 사건들로 인해, 예를 들면 초신성 폭발이나 은하 충돌 같은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 영향으로 인해 분자구름의 가스가 압축되면서 자체 중력으로 인해 응집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중력의 힘이 강해지고 가스 덩어리들이 서로 뭉치면서 마치 눈덩이가 구르는 것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물질은 점점 뜨거워지면서 원시별로 성장합니다. 이 원시별은 아직 완전한 별은 아닙니다. 원시별의 중심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점점 더 가까이 모여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심 온도가 충분히 뜨거워지면 드디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수소 원자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죠. 바로 이 순간을 별이 탄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별은 우리 태양처럼 오랫동안 빛나면서 우주를 밝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별은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발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이어갑니다.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죠. 그중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은 분자구름이라는 별을 만드는 재료, 즉 충분한 양의 가스와 먼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분자구름은 우주공간에서 아무데나 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중력이 강한 대형 은하에 분자구름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중력이 강해야 다량의 가스를 잘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 약 4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 대형 은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하의 전체 중력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은하 안에는 아주 많은 분자구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는 새로운 별이 계속 탄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은하 지름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분자구름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외소 은하에서
이상하게 별 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53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레오 P라는 이름의 외소은하입니다. 은하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수십억에서 수조 개가 중력으로 묶여있는 거대한 전체 구조를 말하는데요.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의 경우 지름이 약 10만 광년 크기고 약 4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레오 P 은하는 지름이 약 1000광년으로 비교적 작은 크기고 적은 수의 별을 가지고 있어서 외소은하로 분류됩니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촬영된 이 외소은하를 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관측되는데요. 외소은하에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별 형성 과정이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자구름이라는 수소가스 덩어리가 중력으로 인해 뭉쳐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 형성의 재료인 가스가 없다면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 없죠. 이 레오 P 은하와 같은 대부분의 외소은하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 은하 전체의 중력도 약하기 때문에 은하 내부에 가스를 강하게 붙잡을 능력이 부족합니다. 은하 내부에 별을 만들 재료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외소은하는 새로운 별 형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형성된 지 오래된 늙은 별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 P 은하는 아주 작은 외소은하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별 형성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은하에 중성수소가스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성수소가 냉각되면 분자수소로 변환되는데 이것이 분자구름을 형성하고 별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됩니다. 대부분의 외소은하들은 은하 자체의 중력이 약해서 이런 중성수소가스를 잘 붙잡아두지 못하는데요. 이 레오 P 은하는 가스를 잘 붙잡아두고 있어서 별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은하가 아주 독특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외소은하는 주변의 큰 은하들의 중력적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있던 가스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레오 P 은하는 다른 은하의 중력적 간섭이 거의 없는 독립적인 곳에 위치하여 은하가 자신의 가스를 잘 유지하면서 별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소은하에서는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 현상이 발생하면 강한 항성풍이 은하 내부의 가스를 날려버리게 되는데 이 레오 P 은하 안에서는 초신성 폭발 현상이 거의 없어서 가스 손실이 최소화되고 새로운 별이 꾸준히 탄생할 수 있죠. 즉 레오 P 은하는 가스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 덕분에 다른 외소은하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별 형성이 지속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사례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존재하면서 훨씬 더 거대한 천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58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닉스 갤럭시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거대한 은하단입니다. 은하단이란 중력에 의해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거대한 구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하단의 중심부에서는 별 형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대개 은하단의 중심부는 온도가 수천만 도에 달하는 아주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별이 형성되려면 가스가 응축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환경에서는 가스가 응축될 수가 없죠. 게다가 은하단 중심부에는 주로 거대한 타원 은하가 자리 잡고 있는데 대부분의 타원 은하에서는 별 형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타원 은하는 과거에 빠르게 별을 형성한 후 남은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여 이제는 별 형성이 거의 없는 은하의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원 은하는 대부분 오래된 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하단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은하단 중심부에 위치한 타원 은하에서는 별 형성이 거의 없어야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은하단은 그 법칙을 깨버렸습니다.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거대 타원 은하가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별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천문학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사실은 이 은하단의 중심에 위치한 타원 은하가 1년에 태양 질량의 74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별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는 기껏해야 1년에 태양 질량의 별을 2~3개 정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곳의 타원 은하는 그보다 무려 200배나 빠르게 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은하단 중심부는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차 있고
이 가스는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가스 응축이 되지 않아 별이 새롭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피닉스 갤럭시 클러스터는 예외였습니다. 은하단 중심부의 뜨거운 가스가 X선 방출을 통해 에너지를 잃고 점차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빠르게 식으면서 응축되어 별 형성이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대부분의 은하단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를 흡수하고 강력한 제트를 방출하면서 은하단 중심부의 가스를 뜨겁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단에서는 블랙홀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한 상태였고 덕분에 가스가 냉각되면서 새로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 탄생한 별들은 언젠가 여러 개의 행성들을 거느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도 어쩌면 이런 극적인 탄생의 순간을 거쳐왔을지도 모르죠. 또한 이러한 별의 폭발적인 탄생 과정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가스는 점점 사라지고 별의 탄생도 점차 멈추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주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 현재 태양계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주 먼 옛날 우리의 태양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먼지와 가스로 가득 찬 혼돈의 공간이었죠. 오늘은 바로 그 먼 옛날의 태양계를 엿볼 수 있는 놀라운 천체 허빅 아로 3형부터 보겠습니다. 허빅 아로 3형은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주의 타임머신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최근에 허빅 아로 3형을 관측하면서 원시 행성계의 형성 과정을 더욱 선명하게 밝혀냈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태양이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혼돈의 공간 속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지구로부터 4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허빅 아로 3형이라는 천체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중적외선과 근적외선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원시 행성계 원반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원시 행성계 원반이란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회전하는 원반 모양 구조입니다. 원반의 중심에서 태양과 같은 원시별이 형성되고 원반의 가스와 먼지 속에서 행성과 위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태양계 같은 행성계가 탄생하는 것이죠. 여기 가로 방향으로 그림자처럼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원시 행성계 원반입니다. 이 원반은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 거의 수평으로 놓여 있어서 중심에 위치한 원시별은 원반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원반에 가스와 먼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중심별에서 나오는 빛을 차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반 위쪽과 아래쪽에서는 별빛이 새어나와 주변의 가스를 밝게 비추게 되어서 모래시계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양으로 관찰됩니다. 위아래로 길게 뻗어나가는 쌍극류도 보이는데요. 쌍극류는 중앙의 원시별이 물질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남은 가스를 위아래 방향으로 강하게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가스와 먼지가 중심별에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물질은 별에 직접 유입되지 못하고 자기장과 회전력의 영향으로 양극 방향으로 강하게 분출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후에 중심의 별과 주변의 행성들이 완전히 성장하게 된 후에는 이런 모래시계 모양과 쌍극류 방출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반의 먼지와 가스는 대부분 흡수될 것이고 남은 것들은 별의 항성풍에 의해 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양계도 먼 과거에는 아마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천체를 다른 관측 장비로 촬영한 것들도 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파장 영역인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것입니다. 이것은 알마 전파망원경을 통해 본 것인데요. 원시 행성계 원반만 막대 형태로 보입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큰 먼지 입자만 촬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근적외선 촬영본을 보면 훨씬 더 넓은 영역까지 보이는데요. 제임스 웹 촬영본은 1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먼지 입자까지 전부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마 전파 망원경의 촬영본을 보면 밀리미터 단위의 큰 먼지 입자들이 원반 평면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먼지 입자들이 뭉쳐 자갈 크기로 성장할 것이고 이 과정이 반복되어
결국에는 행성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구로부터 11,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신비한 물결무늬처럼 보이는 천체를 봅니다. 이 물결무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러한 물결무늬들이 거대한 먼지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거대한 먼지구름 중심에 카시오페아 자리 A라는 초신성 잔해가 있습니다. 초신성이란 별이 수명을 다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이 카시오페아 자리 A는 초신성 폭발 후 남은 가스와 먼지가 확산되어 거대한 구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초신성 잔해의 직경만 해도 10광년이나 될 정도로 거대하죠. 이 초신성에서 방출된 빛이 먼 곳에 있는 먼지와 가스까지 도달하여 반사되면서 이런 물결무늬가 관측되는데 이 현상을 라이트 에코라고 합니다. 에코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강한 빛이 주변 먼지나 가스에서 반사되어 메아리처럼 시간차를 두고 관측됩니다. 반사된 빛은 원래 빛보다 경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차가 생기는 것이죠. 카시오페아 자리 A 초신성 폭발의 빛이 지구에 처음 도달한 것은 350년 전이지만 초신성 폭발로 인해 주변 성간먼지 구름에 반사된 빛은 이제야 우리 눈에 도달했습니다. 쉽게 말해 빛이 주변 먼지에 반사되면서 여러 번 도착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초신성이 폭발할 당시의 밝기와 특성을 성간먼지 구름에 반사된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되살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관측은 이렇게 과거의 천문 현상을 다시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서 오래전에 발생한 초신성 폭발의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라이트 에코 현상을 분석하여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성된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하면서 이를 통해 초신성이 폭발하는 방식, 폭발한 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폭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유추해냅니다. 이번에는 지구로부터 5,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쌍성계입니다. 쌍성계란 두 개의 별이 서로의 중력에 의해 묶여 함께 공전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두 개의 별이 서로에 대해 공전하면서 아주 독특한 현상을 보이는 울프레이의 일사형입니다. 두 별은 서로 아주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공전 주기는 약 8년입니다. 모든 별은 항성풍이라는 것을 방출하는데요. 항성풍이란 별의 대기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입자 흐름을 말합니다. 우리 태양도 항성풍을 내뿜는데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부르죠. 이 쌍성계에 속한 두 개의 별도 각각 항성풍을 방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두 별이 가까워질 때마다 두 별의 강력한 항성풍이 서로 충돌하면서 우주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먼지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먼지고리가 마치 나무의 나이테 같은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별이 8년 주기로 계속해서 먼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 촬영본에서는 먼지고리가 최소 17개 이상 관측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17개의 먼지고리는 130년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훨씬 더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먼지고리들이 만들어졌겠지만 너무 오래된 먼지고리는 너무 희미해져서 관측이 불가능하죠. 먼지고리들은 초속 2600km 이상의 속도로 별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광속의 1%에 가까운 엄청난 속도입니다. 때때로 현실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끝없는 고민,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마치 중력에 끌려 떨어지는 듯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시선을 들어 오늘처럼 우주 이야기에 심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삶이 어렵더라도 우주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언제든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넓고 깊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능성과 삶도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은 우리 은하라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인 집단에서 하나의 별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은하들이 이 우주에는
적어도 2조 개가 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우주관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보이죠. 아주 옛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밤하늘을 보며 수많은 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들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죠. 그때 사람들에게 우주는 신의 영역이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중심설, 즉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 중심설을 아주 그럴듯하게 정리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체계에서는 모든 행성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가설을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했죠.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생각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16세기로 넘어와서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닙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동설입니다. 이 주장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반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던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점점 지지자들을 얻기 시작했고 관측 도구가 발달하면서 지동설은 정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기에 이르러 천문학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망원경의 발명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 그동안 육안으로만 보던 별들을 훨씬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죠. 그가 망원경을 통해 처음 본 하늘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1610년에 갈릴레오는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 성운을 관찰했습니다. 갈릴레오가 관찰한 성운은 그냥 희미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였습니다. 그저 뿌연 구름처럼 보였던 성운이 사실은 별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구조였다는 사실을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알아챈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단순히 무작위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18세기로 가볼까요? 1780년대에 한 천재 천문학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허셜. 그는 거대한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가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셜은 그동안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의 숨겨진 구조를 발견한 인물인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우리 은하의 구조였습니다. 허셜이 사용한 망원경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장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망원경과 비교해보면 정말 원시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관측 도구였죠. 허셜은 망원경을 통해 별들의 위치와 배열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작업이 엄청난 인내와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허셜은 밤마다 망원경을 뚫어지게 보면서 별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별 하나하나를 다 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을 보고 별이 엄청 많구나 라고 느낄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별이 몇 개나 보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셜은 별을 세는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허셜은 이렇게 하늘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들이 단순히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수많은 별들이 마치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추측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은하가 평평한 원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허셜은 그동안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주의 개념을 뛰어넘어 은하가 거대한 디스크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죠.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우주의 별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허셜은 별들이 어떤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차린 겁니다. 허셜이 그린 그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우주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은하의 모양과 크기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은하는 마치 평평한 접시처럼 펼쳐져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허셜이 알려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는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선팔 안에는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 태양도 있는 것이죠. 허셜은 그동안 사람들이 몰랐던 이 나선팔의 일부를 처음으로 그려낸 셈입니다. 물론 허셜이 당시의 망원경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우리가 은하라는 거대한 구조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허셜은 이 거대한 은하 속에서 우리가 그 중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뒤집히게 되죠. 천문학자들은 허셜이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1900년대 초에 구상성단이라는 독특한 별무리가 연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구상성단은 수십만 개의 별들이 구형으로 모여있는 천체인데 은하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서 할로 셰플리라는 천문학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구상성단이 단순히 아름다운 별무리가 아니라 은하 중심을 찾을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할로 셰플리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특별한 별을 관측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밝기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변광성이 가장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 별의 실제 밝기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이 변광성의 밝기 변화 주기를 알면 그 별이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보는 별의 겉보기 밝기는 당연히 거리에 따라 약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세페이드 변광성의 밝기 변화를 측정해서 실제 밝기를 알아내고 지구에서 관측된 겉보기 밝기와 비교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세페이드 변광성은 우주의 거리 측정 도구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할로 셰플리는 구상성단 안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찰하면서 각 구상성단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망원경을 사용해서 은하 전역에 있는 구상성단들을 90개 넘게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구상성단들이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태양계가 위치한 곳은 은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있다. 이 발견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은하의 중심은 태양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성간먼지에 가려진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은하 중심을 관측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간먼지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는 단순히 별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별과 별 사이에는 먼지와 가스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먼지는 별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킵니다. 은하 중심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양의 먼지와 가스가 있어서 중심부의 빛이 가려졌던 것이죠. 당시 천문학자들은 가시광선으로만 관측했기 때문에 은하의 중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셰플리는 구상성단의 분포를 통해 이 장벽을 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계산하자는 독창적인 접근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셰플리의 이러한 발견은 또 다른 질문을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 은하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라는 질문이었죠. 셰플리는 구상성단의 분포를 통해 은하가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은하의 크기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후에 전파와 적외선이라는 새로운 관측 도구가 등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즉 가시광선은 성간먼지에 막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간먼지는 마치 안개처럼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키기 때문에 은하 중심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했죠.
이때 과학자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전파와 적외선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서 먼지를 뚫고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전파와 적외선을 활용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은하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 전파 천문학은 천문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은하 중심에서 강력한 전파가 방출된다는 것을 발견했죠. 이 신호는 단순히 별빛이 아니라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은 이 신호를 궁수자리 A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호를 추적하면서 과학자들은 드디어 은하 중심에 숨겨진 비밀을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파가 은하 중심의 활동을 밝혀냈다면 적외선은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의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 이후 적외선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성간먼지 뒤에 감춰져 있던 별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외선 관측은 은하 중심의 별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파와 적외선을 결합한 관측을 통해 궁극적으로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적외선 망원경을 사용해 궁수자리 A 주변의 별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 별들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별들이 이런 속도로 돌려면 엄청난 중력이 필요할 텐데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도는 걸까? 그 답은 바로 질량이 태양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이었습니다. 현재는 이 블랙홀의 이름을 궁수자리 A 스타라고 부릅니다. 전파 망원경은 은하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줬는데요. 특히 전파는 수소가스를 추적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수소가스의 움직임을 통해 은하 나선팔의 정확한 위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태양계가 은하의 오리온팔이라는 변방에 위치하고 은하 중심으로부터 26,000광년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제 현대에 접어들면서 과학자들은 더 강력한 망원경과 첨단 기술을 이용해 하늘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캘리포니아의 윌슨 산 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찰했죠. 당시 사람들은 안드로메다가 그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작은 성운이라고 생각했지만 허블은 이것이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거대한 또 다른 은하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허블의 발견으로 인류는 우주의 크기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우주는 단순히 우리 은하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우리 은하와 비슷한 은하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주의 작은 동네만을 알고 있었던 셈이었죠. 생각해보세요. 한때 사람들은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내가 사는 마을이 세상의 전부다 라고 믿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나가 세상에 무수히 많은 도시들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는 순간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밝혀진 이후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 외부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허블 망원경 덕분에 인류는 더 먼 곳에 있는 은하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 크기와 형태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선형 은하, 타원형 은하, 불규칙한 은하까지 우주는 정말 다양한 은하들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 은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은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와 관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갈릴레오부터 허셜, 셰플리, 허블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하늘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은하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주를 더 깊이 보면서 더 많은 비밀을 알아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1년을 주기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뿐 아니라 행성들과 각종 수많은 소천체들도 태양 주위를 함께 돌고 있죠. 그렇다면 그 중심에 위치한 태양은 우주 공간에 멈춘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태양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하는데요. 우주 공간에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 우리 은하라는 집단을 이루는데요.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의 위치는 여기쯤입니다. 은하의 생김새를 위에서 보면 소용돌이 치는 나선형의 모습이고, 옆에서 보면 가운데가 부풀어 오른 원반 같은 모양입니다. 은하 중심의 팽대부 영역에는 많은 별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원반 영역에는 별, 성운, 가스, 먼지 등이 평면적 구조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은하의 평면은 아주 얇은데요. 우리 은하의 경우 직경은 약 10만 광년에 달하지만 원반 구조의 두께는 1000광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은하수를 볼 때 이 은하 평면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은하수를 본다는 것은 이 평면을 통해 은하의 나선팔과 그 내부의 별들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태양계는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우리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태양계가 은하 속에서 어떤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는 나선형 은하로 거대한 나선팔들이 은하 중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에는 궁수자리 A별로 부르는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하죠.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 중심부에 존재하는 천체들에게 강력한 중력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에서 약 26,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의 여러 나선팔 중 하나인 오리온팔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위치는 참 절묘한데요. 태양계가 은하 중심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생명체가 살기에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적절한 위치 선정 덕분에 태양계는 은하 중심의 강력한 방사선이나 초신성 폭발로부터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제 태양계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계는 그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은하 중심에 대하여 공전하는 속도는 무려 초속 220km,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시속 79만 2000km에 달합니다. 총알 속도의 200배에 달하죠. 태양계는 이 속도로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을 은하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태양계 전체도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계는 단순히 은하 중심을 원형으로 공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태양계는 은하 평면을 기준으로 상하로 진동하는 독특한 움직임도 보입니다. 마치 파도처럼 은하의 원반을 넘나들며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상하 운동은 약 6천만 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 평면을 벗어났다 다시 진입하는 이런 운동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태양계의 상하 운동은 태양계와 주변의 천체들이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데요. 태양계가 은하의 원반을 통과하는 시기에 해성이나 소행성의 궤적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가 은하 평면을 통과하는 시기에 지구와 해성, 소행성 등이 충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태양계가 우리 은하 안에서 어떤 궤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태양계 행성들의 궤적까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태양계가 은하 중심을 공전하는 궤도면입니다. 그리고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궤도면입니다. 동일 평면상에 있지 않습니다.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은 거의 같은 평면에 있지만 이 평면은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는 태양의 궤도면에 대해 약 60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원반 평면에 대해 상당히 경사져 있는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계의 움직임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합쳐서 보면 이런 아름다운 나선형의 궤도가 그려집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우주적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 은하의 직경은 약 10만 광년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1광년은 1초 만에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빛의 속도로 약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10만 광년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는 거리죠. 그만큼 우리 은하의 크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이 아득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의 개수가 2조 개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거대 우주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국부은하군이라는 작은 커뮤니티입니다. 국부은하군의 규모는 약 1000만 광년 정도로 우리 은하를 포함해서 100개 이상의 은하가 중력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국부은하군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이 두 개의 은하가 국부은하군을 투톱 체제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국부은하군에 속한 은하들을 살펴볼까요? 가장 몸집이 거대한 3개의 은하들부터 보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국부은하군의 최강자입니다. 크기와 질량 모두 1등이죠. 직경은 약 22만 광년, 우리 은하의 직경보다 2배 이상 크고 이 은하 안의 항성의 개수는 약 1조 개나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에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시무시한 존재는 우리 은하 중심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에는 여러 위성 은하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시에 32와 메시에 110 같은 작은 은하들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고 우리 은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과학자들은 약 40억 년 후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며 합체해서 밀코메다라는 새로운 은하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최근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향후 100억 년 내에 두 은하가 충돌할 가능성이 약 50%로 이전에 예측된 필연적인 충돌 가능성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국부은하군 내 다른 은하들의 중력적 영향이 두 은하의 궤도에 복잡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40억 년 후나 100억 년 후에는 인류가 존재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그때도 인류가 존재한다면 우리 지구에서는 아주 멋진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밤하늘에 거대한 은하가 떠오르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한 가장 재미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은하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맑은 밤하늘에서는 희미하게 빛나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크기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 은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250만 광년이나 떨어진 은하인데 이렇게 크게 보인다는 사실이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제 국부은하군에서 두 번째로 큰 은하를 볼 차례입니다. 바로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는 직경이 약 10만 광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려 약 4천억 개의 별들이 우리 은하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태양이죠. 은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A 스타가 숨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주변의 별과 가스와 먼지들을 엄청난 힘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빨려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요. 은하 중심에서 우리 태양계까지의 거리는 약 2만 6천 광년이나 떨어져 있으니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태양계는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약 2억 5천만 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이 기간을 은하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의 모양을 보면 마치 소용돌이 치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런 형태의 은하를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도 나선 은하에 속하죠. 이렇게 길게 뻗은 부분을 은하의 나선팔이라고 하는데요. 나선팔은 별, 가스, 먼지가 밀집된 영역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위치한 곳은 오리온자리팔이라는 영역인데 비교적 한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근처에는 우리 은하를 따라다니는 위성 은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가 있습니다. 이제 국부 은하근에서 세 번째로 큰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에서 관측할 때 삼각형자리라는 별자리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직경이 약 6만 광년으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보다는 작지만 국부 은하군에서는 세 번째로 큰 은하죠. 그리고 삼각형자리 은하에는 별이 약 4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약 300만 광년 정도 됩니다. 우리 은하보다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훨씬 가까워서 안드로메다 은하와 삼각형자리 은하는 80만 광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은하와 달리 은하 중심부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자리 은하는 중심부가 평화롭습니다. 여기까지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큰 3개의 은하들을 봤는데요. 이제 외소 은하들을 봅시다. 우리 은하에서 가까운 것들만 볼 것인데요. 우리 은하 주변을 도는 20개가 넘는 위성 은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가 있습니다. 대마젤란 은하는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위성 은하 중 가장 큰 은하입니다. 지구에서 약 16만 3천 광년 떨어져 있고 직경은 약 14,000 광년에 달하죠. 우리 은하와 비교하면 크기는 훨씬 작지만 약 100억 개의 별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마젤란 은하는 대마젤란 은하의 동생 같은 존재입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약 20만 광년 떨어져 있고 크기는 직경이 약 7,000 광년으로 대마젤란 은하의 절반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소마젤란 은하에는 약 30억 개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는 우리 은하와 강한 중력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깝다 보니 두 은하의 가스와 별들이 우리 은하로 끌려가면서 마젤란 스트림이라는 가스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스 흐름은 약 6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고 우리 은하의 성장을 도와주는 연료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의 미래는 어떨까요? 천문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약 25억 년 후 두 은하는 우리 은하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은하의 별들과 가스가 우리 은하에 흡수되어서 우리 은하는 더 거대한 은하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외소 은하보다 우리 은하에 더욱더 가깝게 딱 붙어있는 외소 은하가 있는데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외소 은하는 궁수자리 외소 타원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다른 은하들보다 비교적 최근인 199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 은하의 바로 뒤에 숨어 있어서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죠. 이 은하는 타원형 모양의 외소 은하로 우리 지구로부터 약 7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듣기에는 멀게 느껴지지만 은하 규모로 보면 바로 옆집이죠. 궁수자리 외소 타원 은하는 지금 우리 은하에게 잡아먹히는 중입니다. 우리 은하에 너무 가깝다 보니 우리 은하의 중력에 끌려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결국 은하의 일부가 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1억 년 후에는 완전히 우리 은하에 흡수되어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 은하들 외에도 국부 은하군에는 100개가 넘는 수많은 은하들이 있는데요. 우주의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극히 작은 영역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조차 은하의 한 점에 불과하고 국부 은하군 전체도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직 너무나 적은 것만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977년에 지구에서 발사한 보이저 1호와 2호,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두 탐사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공간을 향해 총알 속도의 20배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저 2호는 우리 지구로부터 약 204억 킬로미터,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243억 킬로미터나 되는 먼 곳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두 대의 탐사선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다른 천체에 끌려가거나 충돌하지 않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지? 실제로 보이저 탐사선은 지금까지 47년 동안 총알의 20배 속력으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무엇과 충돌한 일이 없었죠. 누군가 방향 조절을 해주지 않는 무인 탐사선인데도 말입니다. 우주 공간에는 각종 행성들, 소행성들, 소천체들이 많이 있는데 두 대의 보이저 탐사선은 단 한 번도 이런 것들과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47년 무사고 비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이유들을 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천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탐사선이 우주 공간을 비행할 때 방해를 많이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비행 중에 다른 천체의 중력에 끌려가거나 충돌하는 위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주는 사실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천체들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선이 다른 천체에 끌려가거나 충돌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각종 행성들과 소행성들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우리 태양계 안에서조차 대부분의 천체들은 서로 수십만에서 수천만 킬로미터까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서 극단적으로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천체들 중에 유명한 것은 명왕성과 그의 위성인 카론인데요. 서로 2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이 두 천체를 실제 크기와 거리 비율로 보면 이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거리와 비슷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딱 붙어있는 천체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지구와 달도 상당히 가까이 붙어있는 편인데요. 서로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실제 크기와 거리 비율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행성 간의 거리는 훨씬 더 까마득합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때의 거리가 5,60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실제 크기와 거리 비율로 보면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본 바와 같이 천체들은 그 크기에 비해 그 사이의 공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이 거대하지만 이들 사이의 공간은 훨씬 더 광대하죠. 그래서 보이저 탐사선이 우주 여행하면서 특정 행성이나 다른 천체와 충돌할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입니다. 두 대의 보이저 탐사선은 현재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우주 공간을 여행 중인데요. 이 공간도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고 우주먼지나 소행성, 해성 조각과 같은 작은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분포도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탐사선에 손상을 입힐 확률이 낮습니다. 아무리 우주 공간이 한적하게 비어있다고 해도 충돌할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보이저 탐사선의 비행 궤적을 아주 세심하게 계산해서 발사했습니다. 탐사선이 다른 천체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다른 행성들의 중력을 역이용해서 탐사선의 속도를 높이고 방향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을 중력 도움이라고 합니다. 탐사선이 행성 근처를 지나갈 때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추가적인 속도를 얻고 탐사선의 궤적을 꺾어주는 방식입니다. 탐사선이 행성 근처를 지날 때 행성의 중력은 탐사선을 끌어당기게 되죠. 탐사선은 행성의 운동 에너지를 획득하고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려집니다. 행성이 움직이는 속도는 대부분 총알 속도의 수십 배나 되기 때문에 탐사선이 얻게 되는 운동 에너지 또한 상당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특히 목성과 토성을 지날 때 이러한 중력 도움 효과를 극대화해서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가는 빠른 속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중력 도움을 이용하면 연료가 없이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보이저 탐사선이 이 속도를 수십 년 동안 늦추지 않고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대기 마찰이 없습니다. 일단 속도가 붙으면 탐사선은 그 속도를 유지하며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뉴턴의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에 따라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계속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우주 공간에서 받는 외부 힘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탐사선은 한번 가속되고 나면 별도의 추진 없이도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에 가까워서 공기 저항이나 다른 형태의 마찰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는 물체가 비행할 때 공기 저항과 같은 마찰력으로 인해 속도가 줄어들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이러한 저항이 없어서 탐사선이 한번 얻은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죠. 외부 에너지원이 없어도 수십 년 동안 우주를 계속해서 여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보이저 탐사선은 마치 던져진 돌멩이처럼 자기 몸을 관성에 맡긴 채로 날아가고만 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항법 시스템을 사용해서 위치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스스로 우선순위에 따라 에너지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온보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지구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경우 스스로 해결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감지되면 보이저 탐사선은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탐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 후에 지구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현재 보이저 탐사선에서 지구까지 신호 전송을 하는 데만 거의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지구에서 전송하는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임무 수행하는 이런 자체 시스템은 필수적이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이렇게나 멀리 있는데 어떻게 지구까지 신호가 도달할 수 있냐는 것이죠. 보이저 탐사선에는 고성능 안테나와 송수신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아주 약한 신호도 잡아내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전 세계에 걸쳐 3곳에 거대한 패러볼릭 안테나를 보유한 딥스페이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스페인, 호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에도 보이저 탐사선과 지속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안테나들은 아주 먼 우주에서 오는 약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데이터 전송 속도는 떨어지지만 신호를 감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류의 손으로 만든 것 중에 지구 밖으로 가장 멀리 날아간 물체, 바로 보이저 1호 탐사선입니다. 보이저 1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총알보다 20배나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얼마나 멀리 날아갔을까요? 약 245억 킬로미터로 지구로부터 164AU 거리까지 갔습니다.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 거리보다 164배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이미 태양계를 벗어난 지 오래됐죠. 현재 지구에서 보이저 1호까지 거리는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빛의 속도로 가도 22시간 42분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실감나게 느껴보기 위해 지난 영상에서 태양을 축구공 크기만큼 축소시켜서 거리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정중앙에 놓인 축구공을 태양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의 크기는 겨우 2mm, 참깨 한 알만한 크기가 되었죠. 이 스케일대로 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23.67m입니다. 태양으로부터 토성 궤도까지 거리는 225m가 되어서 토성의 궤도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을 벗어나 버립니다. 토성의 지름은 겨우 구슬 크기만한 1.9cm에 불과하고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 궤도까지의 거리는 712m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외소 행성인 명왕성의 궤도까지는 934m 반경까지 떨어져 버리죠. 명왕성 궤도가 한강까지 도달합니다. 이렇게 태양이 축구공만큼 작아진다면 행성의 크기는 겨우 모래 한 알 크기, 참깨 한 알 크기, 그리고 거대한 행성조차도 겨우 구슬 하나 크기인데 거리는
이렇게나 까마득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 작은 참깨 한 알 크기 지구 위에 사는 인간들이 만든 탐사선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보이저 1호의 현재 위치는 3,850m로 환산되는데 여의도까지 도달합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을 한참 벗어나서 진짜로 멀리 간 것이죠. 그런데 과연 정말로 멀리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주적 스케일을 놓고 보면 보이저 1호의 비행은 아직 시작도 못한 수준입니다. 오늘은 우주의 크기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 이 광대한 태양계 전체 크기를 참깨 한 알 크기로 무지막지하게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태양계의 경계를 딱 어디까지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태양계 범위를 해왕성 너머 소천체 밀집 지역인 카이퍼벨트 영역까지 잡아서 태양으로부터 50AU 거리까지를 태양계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기획하기 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광대한 태양계를 이렇게 작은 참깨 한 알 크기로 심하게 축소해 본다면 우주의 크기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과연 이런 스케일 축소를 통해 우주의 크기에 대해 직관적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태양계 전체의 크기를 참깨 한 알 크기인 약 2mm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보이저 1호가 날아간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6.4mm. 47년 동안 계속 날아갔는데 겨우 이만큼 간 것이죠. 빛의 속도로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1광일이라고 하는데요. 참깨 크기 태양계 스케일에서는 1광일이 6.8mm입니다. 보이저 1호보다 약간 앞서는 거리죠. 이제 별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빛의 속도로 4년이 넘게 걸리는 4.244 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이 별까지 거리는 10.6m로 환산됩니다. 47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날아간 보이저 1호가 이 정도 거리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그 다음으로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는 10.9m, 그 다음으로 가까운 바너드 별까지는 14.9m. 우리 태양계를 비롯해서 이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 우리 은하라는 집단을 이루는데요. 태양계를 참깨 크기로 줄였을 때 우리 은하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약 250km로 환산됩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도달하는 엄청난 스케일이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얼마나 멀까요? 태양계를 참깨 크기로 줄였을 때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는 6250km로 환산됩니다. 서울에서 이란, 서울에서 호주, 서울에서 알래스카까지 도달하는 까마득한 거리입니다. 가까운 은하까지의 거리도 이 정도인데 보이저 1호 탐사선이 현재 얼마나 날아갔다고 했죠? 6.4mm. 토할 것 같은 스케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한 크고 작은 40개 이상의 은하들이 모여 국부 은하군을 이루는데요. 태양계가 참깨 크기라면 이 국부 은하군의 크기는 거의 지구 지름에 육박하는 12,500km로 환산됩니다. 이런 은하군과 은하 집단들이 100개 이상 모여서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이루는데 태양계가 참깨 크기라면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크기는 지구를 한참 벗어나서 27만 5천 km로 환산됩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또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내부에 속해 있는데 태양계가 참깨 크기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크기는 125만 km로 환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범위를 넓힌다면 우주의 전체 크기는 대체 얼마나 클까요? 우주의 전체 크기는 아직 인간의 기술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인류의 기술력으로 현재 실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930억 광년으로 보는데요. 태양계를 참깨 크기로 축소시킨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가 2억 325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영역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이보다 바깥 우주 세계는 얼마나 멀리 뻗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겨우 6.4mm밖에 못 간 보이저 1호 탐사선. 감히 우주의 크기와 비교한다면 보이저 1호는 아직 출발조차 못한 것과 같습니다. 현타가 오는 걸 넘어서 속이 메스꺼울 정도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 비해 인간은 하찮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인간의 가치를 절대로 하찮게 만들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함은 그 크기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인식하고 사랑하면서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크기나 물리적인 비교를 넘어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주 속의 작은 점에 불과할지라도 그 작은 점 안에는 무한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